그 시간은 6시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6시면은 학생님들은 먼저 이제 식사하시러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녁 식사는 김밥과 과일 조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릴 사항이 조금 더 있어서 한 30분 정도 이 자리 지켜주시면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그 다음 이제 2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일정은 이 정도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혹시 일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있으시면 또 나중에 또 말씀 주시고요. 네. 네. 네, 뭔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말 긴 방학,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긴 방학을 보내고 오랜만에 만나서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을 또 반갑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도 아마 모두를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셨던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방학들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의도치 않은 긴 방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희 학교 입장에서도 기숙사 문제가 이렇게 여러모로 터지면서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기도 하고요. 이따가 또 기숙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네, 좀 좋은 소식은 기숙사가 12월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를 좀 드릴 게 있는데, 우리 학교에 계속해서 교환학생은 아닌데 우리 학교는 사실 공립학교는 교환학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은 아닌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미국에서 청강생이 있기도 했다는 거 아이들 통해서 좀 듣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요번에 독일에서 청강생 한 명이 한 학기를 우리 같이 생활하기로 해서요. 네, 우리 김온유라는 친구가 와 있습니다. 온유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해줄래? 네. 네. 그리고 온유 부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인사 좀 나눠주시죠. 온유 부모님은 독일에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데 예술가셔서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시기로 한 거 맞죠? 네, 또 저희가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움들을 함께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 초에 아주 야심차게 학생들에게 올 한 해 1년 내내 이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겠다 라는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문가의 강연도 듣고 우리가 디지털 기기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신한학교의 문화를 좀 만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했던 바 있고 그 강연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뒤로 밀리다가 드디어 오늘 네, 김하미 박사님 모시고 강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 또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갈 이 디지털 문화와 관련된 신한학교의 문화가 네, 기대되기도 합니다. 좋은 시작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일요일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주신 네,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1학기 때부터 밴드를 통해서 김원희 박사님의 어떤 동영상도 이미 보셨을까요? 보셨죠? 네. 그리고 빨간 책도 이미 읽으신 분이 꽤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사전에 저희가 좀 미리 학습하고 좀 오늘 강의를 잘 들을 수 있게 준비해 주셨고, 오늘 강의 진행을 그 학부모 교육위원회 새벽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태 선생님과 살림님께서 그 김하미 박사님에 대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아주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희 학부모교육위원회 저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초부터 신한학교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가 공동체 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과 조금 저는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9세대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 나이가 많거든요. 다른 부모님들은 모두 신세대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아날로그 학부모로서 오늘날 미디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여러 학부모님의 제안으로 오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습자란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저희 학부모교육위원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이자 온라인에 우리 아이들 그 책 읽어보셨나요? 제가 후기를 저기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우리 오늘 궁금한 것들을 또 김하미 박사님한테 들어보고 또 저희가 또 궁금한 것들 좀 자유스럽게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요즘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저희 중고생들, 저희 신한학교 학생들한테도 가해자이자 또 피해자이자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더욱더 김하미 박사님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있습니다. 저는 김하미 박사님은 이미 밴드와 학교 카톡을 통해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하버드대에서 교육공학을 석사학위를 전공하셨고 또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육학 연구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경기도 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서울대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이런 훌륭하신 강사분을 소개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섭외를 해주시고 저랑 소통을 해주신 태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 빗길은 아니고요. 1학기 때 좀 아쉬운 마음이 컸었거든요. 무더위 좀 더인 것 같아요. 이 장렬하는 태양을 뚫고 이 자리를 빛내러 오신 저희와 또 소통하러 오신 또 그 김하미 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아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건 또 처음이라서 몸둘 바를 모르는 상태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여름에 여러분들 뵙게 될 줄 알았는데 못 뵈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 학기를 여는 이 시점에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미디어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여러분들하고 미디어에 대해서 또 여러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아까 진행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질문 있을 때 그냥 계시는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야 될까요, 제가? 저그 PPT 앞에 서주시면 네, 오늘 되게 여러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고 여기 서십시오라는 이야기는 또 제가 처음 들어봐서 네 그러면 예, 교장쌤께 한번 부탁을 드리고 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소개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근데 짧게 다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그 공부의 출발점은 항상 어린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미디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싫은 점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구를 할 때도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의 주 임무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같이 도출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강의 어디를 가든지 시작할 때 하게 되는 질문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미디어라는 단어를 처음에 딱 들으시면 뭐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전자기기. 전자기기. 네. 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TV. 네. 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노트북도 말씀해 주셨고.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 네. 그럼 미디어 아트 같은 장르도 떠올릴 수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두 개 정도만 더 얘기 들어볼까요? 미디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중독 들었습니다만 못 들은 척 하려고 합니다. 중독도 떠오를 수 있을 것이고 영상 같은 것도 떠오를 수 있을 것이고 감사합니다. 미디어라고 하면 넘겨주시면요. 여러 가지를 떠올리실 수 있어요. 저같이 아날로그 세대, 아까 아날로그 세대 말씀해 주셨는데 아날로그 세대들은 텔레비전이라든지 잡지, 영화 같은 거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화 말고도 SNS 같은 것들을 뭐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걸 떠올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지금은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돼서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챗GPT 같은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툴들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라고 할 때 그 범위가 엄청 넓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기기뿐만 아니라 그 기기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컨텐츠들도 저희는 다 미디어라고 통칭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를 공부하는 것 혹은 미디어에 대해서 아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미디어는 우리 생활에 왜 중요한 걸까요? 아까 소통이라고 누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고 소통의 장이기도 하고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사회, 나와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모든 것이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라고 할 때 어떤 스마트폰이라고 딱 한정지어서 생각하기보다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모든 매개체다 라고 조금 넓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바를 풀어나가기가 좀 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요. 이것도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 미디어라는 환경으로 디지털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세 가지 결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무엇에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결이 있냐면 첫 번째는 정보나 컨텐츠입니다. 유튜브 좋아하시나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 같은 것들 혹은 SNS에서 돌고 있는 정보 같은 것들 뉴스 포털을 통해서 만나는 뉴스 그런 것도 디지털 미디어의 중요한 한 가지 결이 되고요. 두 번째 결은 기기입니다. 아까 전자기기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디지털을 사용할 때 쓰는 뭐 스마트폰 혹은 노트북 뭐 패드렛 PC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대상으로서의 미디어가 되고 어떤 앱 같은 것도 대상으로서의 미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이 어떤 정보나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기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이 요 세 번째 결입니다.
이 세 번째 결은 뭐냐면 지금의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자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SNS 사용하시나요? 네. SNS 사용할 때 주로 어떤 의도로 많이 사용하세요? 연락하려고. 네, 연락하려고 많이 쓰게 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서 많이 쓰게 되죠. SNS 계정을 가지고 운영할 때 이걸 나 혼자 일기처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내가 뭐라고 반응을 하거나 올리면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소통을 하게 되고 같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경험도 하게 되고 위험도 경험하게 되고 무언가 여기서 내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회적인 경험을 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결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제일 방점을 두고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기숙사에서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사용할 것인가 혹은 미디어를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때에도 한 가지 결에만 딱 초점을 맞추신다기보다 이 세 가지 결을 다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풍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까요? 이거는 제가 학부모님들 강의할 때 조금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도 제 앞에 있지만 학부모님들 만나서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네, 중독에 관련된 질문도 하시고 몇 살부터 스마트폰을 주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고민이 되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항상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되게 위험한 것 같고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고 안 썼으면 좋겠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그 이면에 성장의 기회가 있고 소통의 기회가 있어서 기회를 박탈하는 것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디지털 미디어 상에서 위기와 기회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지만 사실은 20년 걸쳐서 연구를 해온 미디어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을 살펴봤을 때, 그 안에서의 청소년 삶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온라인 공동체를 보았을 때 위기와 기회가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미디어를 많이 쓰고 계신 여러분들, 학생분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들일 수도 있고 미디어 안에서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무엇을 좋아하세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를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보의 접근성, 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맞아요. 훨씬 나를 표현하기도 쉬워졌고 더 많은 대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수요와 공급의 연결? 어떤 의미일까요? 그 무슨 뭐 상품을 판다던가 아니면 나를 광고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컨택한 다음에 맞아요. 연결돼서. 맞습니다. 맞아요. 그 평소에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매개하는 기업을 통했어야 됐다면 지금은 내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가 있으면 응답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나를 표현할 수 있고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하는 것들이 기회라면 그 이면에는 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가 모두 진짜는 아닌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정보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믿을 수 없을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판별을 해야 되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요. 소통하고 표현하는 게 쉽지만 그 소통하고 표현하는 그 이면에 뭐 악플 같은 것이 있거나 그 안에서 갈등이 있거나 초상권의 문제, 저작권의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요와 필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준다.
직접적으로 어떤 매개체 없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이 그 소비자에게도 더 강하게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회와 위기가 항상 양면의 그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할 수 있게 하되 어떤 점이 좋고 이 점을 좀 띄워주고 위험한 점을 눌러주고 하는 그런 교육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빨간 책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이라는 책을 제가 작년 말에 썼어요. 아, 재작년 말인가요 벌써? 예, 재작년 말인가 봐요. 그때 썼던 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들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은 제가 연구자로서 살아오면서 되게 오래 산 것 같은데 연구자로서 살아오면서 만났던 어린이 청소년들이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그 책을 쓸 때 좀 뒷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대중서로 썼기 때문에 연구서가 아니라 대중서를 썼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연구자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읽으신 분들은 되게 이 사람이 미디어에 대해서 엄청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도 사실은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제가 평소에 강의하던 자리하고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항상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거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거나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했지 이 두 그룹이 모여있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약간 긴장감이 계속 머릿속에 있거든요. 어디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나 그 긴장감이 있는데 그 이유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학생들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어떤 맥락에서 들어보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디지털에 조금씩 융화되어가지고 조금 익숙한 세대를 말하는 말이라고는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처음 만든 마크 프렌스키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식의 학습을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교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크 프렌스키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게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여서 사실은 82년생 이후는 80년생 이후는 전부 디지털 네이티브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디지털 네이티브이실 것 같고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디지털 이민자이긴 합니다. 몇 살부터 몇 살이 디지털 네이티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크 프렌스키가 얘기했던 이 비유를 쓰게 된 이유가 저는 조금 더 흥미로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세대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모국어처럼 디지털을 쓰고 디지털 이민자는 외국어처럼 디지털을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제가 이 개념을 설명드릴 때 제일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이메일이에요. 부모님들은 이메일 쓰시죠? 학생들 이메일 쓰시나요? 아니요. 왜 안 쓰시나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굳이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메일에 딱 적합한데요. 이메일을 부모님들이라든지 성인들이 쓰는 방식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씁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미입니다. 로 시작해서 오늘 또 9월인데 날씨가 이렇게 무더울 수가 있나요? 라고 인사를 던지죠. 그러면서 이제 9월에 찬바람이 좀 빨리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쓴 다음에 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 가을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김아미 올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양식이 어디서 많이 본 양식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부모님들 어디서 많이 본 양식 아닌가요? 손편지. 네. 손편지에 익숙해서 손편지를 쓰면서 자라난 세대들은 디지털 미디어로 그 편지가 옮겨왔을 때 손편지의 양식을 그대로 옮겨서 디지털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굳이 내가 이메일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하고 이메일로 소통할 때 조금 놀랐던 점 중에 하나는 이런 양식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제목에다가 용건을 딱 써서 보내는 그런 걸 받았을 때 저는 사실 조금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예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디지털을 어떻게 접하느냐, 언제부터 들어갔느냐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크 프렌스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정의나 규정을 제가 전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조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미디어가 똑같은 미디어여도 서로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메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SNS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튜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이것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나도 유튜브 쓰는데 너랑 내가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유튜브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디지털 네이티브 담론은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자라난 모든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환경에서 자라나기만 하면 모두가 디지털을 이렇게 잘 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시행착오나 고군분투를 조금 모른 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이들이 미디어를 너무 잘 쓰고 저한테 학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우리 아이 3살인데 벌써 유튜브에서 검색을 합니다. 이런 거 다 넘겨가면서 다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모두 잘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고민하는 바가 있고 시행착오를 겪는 바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성인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치를 보게 되는데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런데 왜 도움이 필요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화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익숙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청소년 미디어 문화 연구를 시작을 한 것이 2005년, 2007년 그 사이입니다. 그때 중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중학생들이 했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중학교급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중학생들한테 2005년에 중학생들한테 어떤 미디어를 좋아하냐, 많이 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언급했던 버디버디, 네이트온, 싸이월드, 소리바다, 푸르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난 익숙하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것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것은 그 당시 중학생들이 버디버디는 우리들의 미디어예요 라고 설명을 했고 그것에 반해서 이건 MSN 메신저라고 그 MSN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MSN 메신저는 어른들의 미디어예요 라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하면서 버디버디는 좀 유치하고 이렇게 아이콘도 동글동글하고 닉네임도 조금 애들스러운 거여서 어른들이 쓰지 않고 우리만 써요 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른들이 궁금해서 버디버디에 들어오시는 건 괜찮지만 아이인 척 하진 말았으면 좋겠어요를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2005년의 중학생은 그 감각이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만 있는 공간. 이 미디어는 청소년들만 있는 공간. 그래서 내 친구들만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의 SNS는 성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SNS입니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 같은 것도 그렇고 원래 그 타겟이 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조금씩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긴 우리만 있는 공간이야 라기보다 우리가 우리인지 드러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꾸 이렇게 시험해 봐야 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그 청소년들이 가졌던 그 세대로서의 안전한 감각이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실까요? 요거가 먼저 나왔네요. 또 하나의 차이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차이점도 있고 똑같은 점도 있고 제가 이제 20년 정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은 되게 비슷하고 이런 것들은 좀 달라졌구나 라는 점 중에 하나가 달라진 것은 그런 안전한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요겁니다. 또래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또래 문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같은 것들은 그때도 중요하고 지금도 되게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에 중학생들이 버디버디라는 메신저하고 SNS를 많이 썼었는데 버디버디에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접속을 했던 이유는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친구들이 만약에 나한테 반응을 보여줬으면 거기에 빨리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친구들과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그 문화는 지금도 여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똑같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맥락도 있고 다른 맥락도 있는 중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디어 환경이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미디어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교육에서 되게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로 나왔던 게 이거예요. 2005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그 당시는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안 썼었고 핸드폰이라고 불렀었어요. 핸드폰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때 그림을 이제 제가 그 당시는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스캔한 파일을 정리하다가 다시 찾게 된 거였는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요즘에 스마트폰하고 너무 비슷하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게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2007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나온 그 아이폰 1세대가 2007년에 나왔습니다. 2007년 되기 전에 2년 전에 이제 학생들이 상상한 핸드폰의 모습이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하고 되게 유사하다는 것, 그게 되게 저는 흥미로워서 좀 가져와 봤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미디어도 어떻게든 바뀌어 갈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바꾸고 싶을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미디어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스마트폰 안에서 뭐 좋아하세요? 영상 많이 볼 수 있는 어플. 그 어플을 생각해 봤을 때 영상 보는 어플이 좀 이런 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소통이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자유로워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같이 고민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어떤 미디어가 있을 때 그게 되게 좋긴 하지만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을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다 조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바꿔가면 좋을까를 같이 좀 고민해 보는 활동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기업에서 들어줄 리 만무할 수도 있어요. 기업에선 돈벌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혹시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노을님이 저하고 이렇게 정면에 계시네요. 노을님은 어떤 미디어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영상 많이 보면 좋아합니다. 영상 플랫폼. 그럼 아까 이 친구는 영상 플랫폼에서 소통이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줬는데 노을님은 어떠신가요? 뭐 광고가 좀 줄었으면 좋겠고, 네. 소통이 자유로우려면 그 익명으로 하면 소통이 아주 자유로워지거든요. 익명으로 하면? 네네. 익명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그죠. 근데 네. 자유로운 걸 원하셨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얘기를 하려면 익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원했던 자유로운 소통이 과연 그런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광고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광고는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줄이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딱 고정된 거고 우리 행동을 바꿔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건 뭐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고 왜 원하지? 어떻게 갈 수 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거를 같이 좀 적어보곤 해요. 지금 내가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미디어 환경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미디어 환경이 뭐가 다른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학생들도 부모님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부모님도 학생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다녔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분이
어렵다. 지금은 이게 제일 크게 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 여러분들은 별로 실감 못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온라인 환경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데 부모님 세대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금 나눠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접속하지 않으면 그것은 별개의 세계였어요. 근데 지금 미디어를 쓰고 있는 우리에게는 온라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다르게 성장했구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채워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성장한 미디어 환경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이라는 책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미디어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지만 그 아래에 제가 연구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안에는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위험하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쓰면 안 되고 라는 것보다 어떤 즐거움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서 왜 좋아하는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도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강화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용자의 단계고요. 이용자가 어떻게 하느냐의 아래에 있는 미디어가 우리를 어떻게 하게끔 하느냐라는 그 행위 유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스마트폰을 대개는 다 쓰고 계실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스마트폰 쓰실 때 이렇게 화면 넘기시는 그거 기억나세요? 스크롤 할 때. 스크롤 할 때 멈추나요? 아니면 스크롤이 계속 가나요? 안 멈춰지죠. 스크롤이 계속 가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스크롤이 가는 것, 그리고 어떤 기계 같은 경우엔 바닥을 딱 만났을 때 퉁 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그거는 최근에 생긴 기능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기능이 돼 있었냐면 화살표로 넘겼어야 됐었어요. 화살표로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과 스크롤해서 계속 넘기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접근성의 차이, 그리고 속도의 차이,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크롤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환경에서 미디어를 쓰던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멈출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스마트폰은 계속 스크롤을 해서 쓰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눈 좀 떼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기계는 우리가 눈을 뗄 수 없게끔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유튜브 예를 들어볼까요?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 많이 쓰시나요? 추천 영상이 없던 시대의 유튜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추천 영상이 없던 시대의 유튜브는 검색을 해서 검색에 관련된 것만 보게 됐었고, 그것에서 검색이 끝나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웠습니다. 추천 영상이라는 기능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유튜브에서 빠져나오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좀 이걸 보다 보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추천해주고 또 나오고 그러면서 손에서 뗄 수 없게 되고, 그런 것이 물론 저의 의지 박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구조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내가 경험하게끔 하는 미디어 구조는 뭐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을 혹은 유튜브를 30분만 써라 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30분씩 끊어서 쓴다는 게 되게 불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미디어를 조절할 것인가, 규칙을 만드는 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3가지 장면 정도를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 온라인에 우리 아이들의 소개했던 에피소드 중에 3개를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 이거는 여기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의 동생뻘 되는, 아니다, 이제는 언니 오빠 되는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동생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학부모님들께는 이게 아이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의 미디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 학부모님들하고 강의를 하고 나면 질의응답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면 그걸 또 딴 데 가서 퍼뜨리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도 답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6학년 어린이였고요. 6학년 어린이인데 유튜브에서 자기 채널을 좀 오래 운영을 한 친구, 그래서 되게 자기 채널 운영을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하는 걸 좋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했대요.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악플을 계속 단 거예요. 채팅창에. 뭐 이렇게 잼민이, 그 당시 이제 잼민이라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잼민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막 악플을 달았던 거죠. 어린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아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계속 악플을 받고 나니까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끝나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왜 나에게 이렇게 악플을 달았을까를 이제 1분부터 60분까지 계속 이야기를 복기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잘못 말한 건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듣기에는 잘못한 말은 없었고 애가 되게 힘들어하니까 이 애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가 답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으세요? 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 주라고 해야 될까요? 어렵죠. 저도 딱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이 딱 떠오르진 않았어요. 답이 딱 떠오르진 않아서 그때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도 뭐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아이에게 가셔서 이 악플을 단 사람,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나쁜 말을 쓴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는 건 꼭 좀 말해달라. 이게 네가 뭘 잘못해서 이런 악플을 달았으니까 내가 바꿔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환경에서 악플을 다는 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인 거야는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답을 드리고 되게 찝찝했던 거죠.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답이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들고 다니다가 이제 이때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에게 그 인터뷰를 할 때 물어보게 된 거였습니다. 민성이하고 지호한테 이 질문을 똑같이 가져가서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냐, 뭐라고 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민성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꼰대들 사이에서나 인터넷에서 초등학생 같은 어린 연령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잼민이라고 하면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악플을 받았을 때에도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민성이 이야기였고, 지호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네가 만약에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하고 유명세를 얻고 싶으면 악플은 네가 감수해야 되는 거다 라고 말을 했던 그 두 가지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민성이와 지호의 답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을 해준다면 어떤 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혹시 좀 떠오르는 답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지금 저 뒤에 그 안경 쓰고 있는 친구가 지금 눈을 슬슬 감으려고 하는 친구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는 친구가 보이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말해줄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네. 네. 세상에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 상황에서 제가 뭘 한다고 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를 지켜야 될 것 같다. 그렇구나. 뭐 세상에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라. 네, 그것도 좋은 답입니다. 맞아요. 그 라이브라는 환경 자체가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는 환경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라는 법이 없고 그 반응에 대해서 일일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좋은 대답 감사드리고, 네, 혹시 어떠세요? 손을 드신 것 같았어. 저요? 네네네. 근데 저는 네. 이 친구가 라이브를 한 이후부터가 유명세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라이브를 하길 좋아하기 때문에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니까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무시를 한다거나 뭐 감수해야지 어쩌겠어 라는 것도 좋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저는 그건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 말 듣지 마 이렇게 하는 것 자체로도 그래 내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지 라고 하고 그리고 유튜브엔 차단 기능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해요. 되게 좋은 실질적인 정보였으면 차단 기능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차단하면 돼. 라는 걸 말해줄 수도 있고 지금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이 힘을 주면서 그런 건 무시해라고 그냥 이건 그냥 너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지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답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을 걸쳐서 캐고 다녔던 것보다 좋은 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시나 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무시하고 감수하는 거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서적으로 좀 지지를 해준다거나 차단 기능을 알려준다거나 이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준다거나 하면서 이게 네가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럴 때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까 저희가 그 디지털 미디어의 위기와 기회에서 표현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표현을 하는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인가도 교육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했던 면담에서 나왔던 일이에요. 벌써 한 5년이 된 일이네요. 이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장면인데요. 이때는 중학생이 되면 페이스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더 많이 하는 학생들을 저는 더 많이 보게 되는데 페이스북을 중학교 들어가면서 만들게 되는 이유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친구들을 더 만나고 싶거나 해서 페이스북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예원이라는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SNS를 쓰게 되면 친구 추가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계속 하셨었대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예원이가 이제 페이스북을 만들고 계정을 운영하는 중간에 너희 학교 선배다, 나 친구를 추가해줘 라는 연락이 왔던 거죠. 친구가 그러니까 선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거를 안 했다가 되게 무례한 후배로 찍힐 것 같다 라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냥 친구 추가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추가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고 추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음란 메시지를 계속 받다가 이제 예원이 표현으로는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다 결국은 차단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메시지는 보내지 말라라고 답을 하다가 계속 그게 오니까 차단을 하고 끝냈던 거죠. 근데 그걸 차단하고 나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 되게 어린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너 괜찮으면 내가 네 계정을 좀 봐도 되겠니? 라고 해서 제대로 차단이 됐는지 확인하고 페이스북에 신고하고 그리고 예원이는 그 학교하고 연결된 위센터에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그래서 예원이가 거기서 상담을 받으면서 좀 회복을 해간 다음에 이 얘기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유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봐서 예원이가 오케이를 하고 나서는 좀 공론화를 시켰던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학교 안에서 예원이 같은 사례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다 잡아내서 전부 다 신고하고 차단하고 하면서 이제 안전망이 좀 쫙 구동이 됐던 그런 학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서 SNS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음란 메시지라든지 안 좋은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경우는 정말 매번 듣게 돼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은 신고하고 차단하고 삭제하고 끝내는 편인데 그것을 학교 안에서 이렇게 도움을 줬던 경우는 흔치 않게 있어서 저한테 되게 강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된 것 같지만
예원이도 그랬고 예원이 친구들도 그랬고 뭔가 마음 한편에 되게 찝찝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 찝찝함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이게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건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신고를 받고 차단을 했을 때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안내가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런 걸 어겨서 계정을 삭제를 하게 했다라든지 더 이상 못하도록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답이 없었고 그냥 신고하고 차단하고 끝났던 거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역할도 우리가 미디어를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고하고 차단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디지털 시민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이거를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것들을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을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 보여드릴게요. 온라인 안전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보고서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온라인 안전을 주제로 막 연구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 연구 보고서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형식이 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마지막 결론 파트에 이렇게 합시다. 1, 2, 3, 4, 5 이렇게 제언이 들어가요. 그 제언 쓸 때쯤 되면 연구자는 지쳐요. 연구를 한 6개월, 7개월 진행하고 나서 이거 결론 파트를 써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게으르게 접근을 한 거죠. 직접 물어봤습니다. 온라인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면담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지민이가 처음에 했던 말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 온라인은 안전할 수 없는 공간이고 이 세상보다 더 넓은 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결코 안전할 수 없고 내가 직접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온라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학부모님들의 감각과 학생들의 감각이 조금 다를까 혹은 같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하린이나 서윤이가 했던 이야기는 이 안에서 내가 줏대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줏대를 세우고 가치관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그래도 몇 년간 썼던 친구들의 입장에서 후배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하나 흥미로운 건 이런 거예요. 줏대를 세우고 판단력을 세우는 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일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미디어 공간의 특성은 우리가 줏대를 세우고 가치관을 세우게 두지 않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정보가 너무 빠르게 오고 있고 사안도 발생했다가 후루루룩 하고 가라앉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따라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 가서 막 비난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었을 때 그 문제 해결이 된다기보다 계속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의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가치관을 세우고 줏대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 기준을 세워야 될까? 그거는 제가 여기 계신 학생분들한테 되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미디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미디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가치관을 세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제가 물어볼까봐 제 눈을 다 피하고 계신데 이거는 제가 여쭤보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자리에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에 지민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나의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온라인 혐오 발언 같은 걸 봤을 때도 누구를 막 공격한다기보다 난 이렇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넘어갈까요? 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넘어가면 좋을까요? 계속 넘어가 볼까요? 네, 계속 가시면 좋을까요? 네, 계속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가주시면 네, 이것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제가 그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 문화 연구할 때 항상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선생님들께도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순간 언젠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방법입니다.
다들 좋아하는 미디어가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미디어가 있고 그 미디어에 대해서 내가 사용 설명서를 한번 써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하신다기보다 여러 명이 같이 만들어 보시면 되게 좋고요. 사용 설명서를 만약에 만드는 교육을 어디선가 하시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독자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독자를 상정하지 않고 했을 때와 독자를 상정하고 했을 때 결과물이 되게 다르고요. 사실은 부모님을 위한 설명서 만들어 보기도 저 좀 몇 번 했었는데 그때 정말 불친절하게 나와요. 부모님을 위해서 만드는 설명서에는 정말 방어적으로 정보도 별로 안 주고 알려주지도 않고 약간 그렇게 불친절하게 넘어가는데 2살 정도 어린 동생을 위한 사용 설명서 말하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쓰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생을 위한 사용 설명서 만들기에는 그림과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림이라고 하면 내가 이 미디어에서 어떤 걸 먼저 떠올리는지의 이미지,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은 어떻게 다운받아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 주의사항은 그 안에서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 하나만 보여드리고 샘플 2개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거는 2019년에 초등학교 6학년생이 만든 유튜브 사용 설명서고요. 이쪽에 보고 계신 건 23년에 중학생이 만든 유튜브 사용 설명서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죠? 그래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큰 변화로 보이시나요? 그림도 많이 달라졌죠? 네. 오른쪽에 있는 여기 왜 여러분들한테 오른쪽에 있는 요거 뭘로 보이세요? 맞아요. 어떻게 바로 알아보시지? 네, 쇼츠입니다. 쇼츠가 19년에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쇼츠가 이때는 등장하지 않았다가 쇼츠가 되게 중요한 미디어 유튜브의 일부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요 그림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혹시 뭔지 짐작이 가세요? 냉장고. 냉장고랑 되게 비슷해요. 자판기예요. 자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를 왜 그렸어? 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추천 알고리즘을 설명한 말이었습니다. 2019년에 학생은 사용 설명서에 처음에 사용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 인터넷에 들어간다, 검색창에 유튜브라고 검색한다,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한다, 검색창 돋보기를 클릭한다, 원하는 걸 검색해서 클릭해서 본다 라고 했다면 23년의 학생은 유튜브를 클릭한다까지는 똑같아요. 유튜브를 클릭한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 목록을 본다, 만약 관심 가는 것이 없다면 검색한다. 이 순서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검색해 나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여기 댓글 형식으로 아이들이 쓴 것을 보면 물론 이제 이거는 조금 좀 재미로 쓴 것 같긴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사람 1이 이렇게 말합니다. 쇼츠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면 정말 빨리 중독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해 라고 사람 1이 쓰면 거기에 대한 답글로 정우가 맞아, 나도 쇼츠를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된 주의사항으로 시청 시간을 정하고 즐기자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문제는 19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쇼츠가 들어가고 추천 알고리즘이 강해지면서 내가 여기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고민들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고 시간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좀 재밌는 그 차이점으로 보였었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서 아, 이때 이 아이들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난 이렇게 설명할 것 같은데?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이걸 하면서 좀 흥미롭게 봤던 것은 주의사항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9년이나 23년이나 이 사이에 제가 했던 여러 연구들 안에서 아무 영상이나 보지 않는다, 무서운 걸 보지 않는다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해한 영상을 보지 않는다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걸 열어보거나 유해한 걸 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 설명서 만들기 활동을 해보면 이 안에서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다른 동생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지 같은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30분 만에 라는 접근보다는 유튜브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뭘 좋아하고 뭘 위험하게 생각하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유튜브를 쓰는 게 좋을지 같은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디어 기기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라고 하신다면 표면적인 규칙 말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규칙이 나온다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요건 인스타그램인데요. 예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인스타그램 요 색깔을 맞추느라고 시간이 30분이 걸렸었어요. 이 활동 전체가 40분이었는데 30분을 요구를 하고 내용은 되게 빨리빨리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주의사항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뭐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요,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해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요, 초상권 개인정보 유출, 악플 달지 말아라, DM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피해라, 초상권 의도하지 않아도 침범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기반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거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도둑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얘가 도둑이고 이 망치로 개인정보를 똑똑똑 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금이 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개인정보 유출되기가 되게 쉽다라는 이야기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 매체에만 시간을 쓰지 말아라, 다양하게 쓰라는 이야기이긴 했는데 인스타그램 안에서만 시간을 쓰지 말아라 라고 하길래 그럼 얼마나 쓰는 게 적절해? 라고 물어봤을 때 1시간 미만이요 라고 했지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친구도 하고 있고,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깎아내리지 말아라,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하지 말아라 같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 학부모님들께 소개해드리면 6번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부모님께 물어봐라 라고 말했던 거, 이렇게만 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꼭 뭐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미디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에 준비해온 슬라이드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들으시면서 좀 들었던 질문 같은 거나 의문점 이런 건 좀 더 얘기해 봐야 되는데 하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 너무 좋았죠? 네, 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저는 들고요. 온라인에 우리 아이들 책을 읽어본 이제 학부모로서는 정말 이 온라인 안에서 정말 이런 파도를 아이들이 정말 잘 타기를 바라는 마음과 디지털 시민으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길, 우리 신한학교 아이들, 특히나 우리 가족 모두 분들이 그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제약이 있어서 빠르게 제가 그 밴드에 올라와져 있는 저희 신한학교 밴드 보시면요, 제가 미리 질문을 질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놓은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최윤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답글로 궁금한 점들, 과도한 핸드폰 사용과 활발한 미디어 리터러시 사이에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저희 이제 바로 이 다음에 진행될 전자기기 TF팀과 같이 이야기 나눌 것과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공동체의 약속으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미디어 리터러시가 침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진짜 고민 많이 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미디어를 많이 경험할수록 또 쌓을 수 있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미디어 시간을 너무 줄여버리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는 걸 막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좀 흥미로운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그 영역에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로 조절 능력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디어를 어디다 쓸 거고
얼마나 쓸 것인가를 자신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구조는 점점 우리를 미디어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잠시라도 떨어뜨리고 내가 미디어뿐만 아니라 미디어 밖에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는 그 조절과 균형 능력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제한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조절한다. 내가 쓸 만큼 쓰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혹은 미디어가 아닌 다른 것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때는 균형을 맞춰서 찾아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개인마다. 저희 TF팀에서 그 다음에 과제가 또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그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실까요? 시간 있습니다. 아직. 질문 김하미 박사님한테 좀 해주실 분 없으실까요? 저희 학생분들도 같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사용에 관한 그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딥페이크 사건으로 저는 가해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을 시 가해자한테 또 피해자들이 다시 보복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실명을 거론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딥페이크 문제는 사실은 지금 되게 화제가 되긴 했지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인 능욕이라는 말로 해서 사진을 편집해서 사용해서 그걸 음란물처럼 배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그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훨씬 쉽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범죄 영역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분명해요. 범죄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해자들이 가지는 이건 장난인데? 하는 감수성이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게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노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해한 것이 아니어도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배포시키고 지워지지 않게끔 남겨둔다는 것은 확실히 범죄이고 잘못한 것이다를 우리가 생각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장난이고 그냥 원래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른들이 집에서 그냥 낙서하던 거랑 뭐가 달라? 라고 말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디지털 환경 자체가 무언가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확산과 기록과 저장이 너무나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올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산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의 입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질문드린 의도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보복을 바로 네. 아이들이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 아이를 또 공격한다거나 이럴 때 정말 그 아이가 아닌 다른 또 실명자가 또 피해자가 또 생기고 또 서로 보복하는 이런 어떤 형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신상 공개하고도 되게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환경이 익명성을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다 대고 이거는 누가 어느 학교 누가 만든 거야 내지는 어느 학교 누구야 라고 신상을 공개해 버리는데 그게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정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 잘못된 정보 같은 것들이 같이 이 범죄하고 어우러져서 더 큰 상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목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들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상 공개의 장면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할 것인가, 그리고 플랫폼은 그걸 얼마나 빨리 지울 것인가에 대한 그 정책적인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이게 속 시원한 답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 변하고 그 기술을 되게 빠르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따라가려는 노력들이 지금 그래도 많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도가 따라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다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네. 속 시원한 답이 안 되죠. 지금 표정을 보니까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그건 진짜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주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뭐 질문사항 없으시면 예. 미디어도 그렇지만 미디어가 이제 제일 학부모들의 걱정을 중에 하나가 사용 시간이 너무 긴 게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일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 이런 것도 그렇지만 게임 시간이 너무 길게 하는 이런 것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는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실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정도까지 가는 그 과의존의 단계에서는 상담 내지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게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특히 게임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뭔가 이제 단계를 넘어가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뭐가 또 결과가 나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크게 시간을 잡아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것 같은데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뭐 1시간 내지는 2시간을 딱 확보할 수 있는 날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 들어가서 그만큼씩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안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과의존 같은 거를 테스트하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스마트 쉼센터라는 곳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쉼센터에 과의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나는 좀 과의존에 속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조절을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묘한 게 저도 제 미디어 사용 실태 상황을 생각해보면 저도 되게 중독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나 자기 전에 유튜브 재밌는 거 하나만 봐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뭐 7시고 막 이제 출근해야 되고 막 그런 걸 저도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 자체도 이거 너무 중독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과의존 체크리스트를 보면 과의존까지 그러니까 병리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문제를 끼치고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를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만약에 게임을 되게 오래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멈추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고 있어요. 맞아요. 정확한 답은 못하고 네, 맞아요. 혹시 여기 게임 좋아하는 친구 있으세요? 대부분이지 않을까? 대부분일까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 중에서 이렇게 하면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막을 수 있다. 팁을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지금 저 파란 모자 쓰신 분 있죠? 딱 걸렸어. 어떻게 생각? 왠지 이 눈빛이 뭔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 게임을 다 안 모르는데 네. 게임보다 재밌는 거를 찾으면 되잖아요. 축구 같은 게임이 아닌 다른 활동을 찾아보자. 네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것도 좋은 방법. 혹시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빠져나와 본 경험이 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엄마가 게임 금지시켰어요. 금지시켰어요? 금지시켰을 때 어땠어요? 그래서 그만둬서 좋았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 금지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만렙을 찍으면 돼요. 만렙을 찍으면 될까요? 끝내면 될까요? 그냥 그 레벨을.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에 따라서 확실히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질문 주신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되게 갈등의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좀 같이 찾아가서 좋은 방법이 있을 때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케이스를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아까 손 들어주시면.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답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본 건데 어쨌든 아이가 집으로 오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방 안에 있는데 시간에는 거의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 공간의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이따가 TF에서도 이제 좀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 팁을 구하고자 그냥 사용하는 건 좋은데 잠자는 시간은 그냥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초창기는 뭐 ASMR인가 뭐 이렇게 같은 거 막 이런 걸 막 들으면 더 잠이 잘 온다고. 근데 진짜가 너무 세대가 다르니까 잠자는 시간만은 스마트폰을 이쪽으로 딱 옮겨놓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자녀가 그렇다면 강사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그렇죠. 자녀를 떠나서 제가 잘 못하고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저는 이제 문화를 보는 사람이고 문화를 보는 사람 말고 이제 신체의 성장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참고하는 자료가 APA라고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 만든 자료들인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는 시간은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노선이 자는 시간 확보였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에는 이 기기가 방해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한정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ASMR을 꼭 들어야 내가 잘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거 ASMR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화이트 노이즈가 나오는 다른 음악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기기가 있으면 그 기기를 자꾸 보게 되기 때문에 일단 기기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가 이제 ASMR도 약간 유행이 지나가기도 하고 해서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일단은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개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다 조절하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 상자에다가 잠궈놔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 더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테니까 일단은 그냥 물리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는 거 딱 내 머리맡에 두지 않고 조금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두는 거 정도로부터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자는 시간 확보는 정말 중요하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학생들이 답을 줄 수 있는 내용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TF 물론 그렇게 구성을 하셨겠지만 학생들도 함께 의견을 많이 좀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네. 손 던진 분이 계셔서. 네네네. 말씀해주신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도 보면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 개인의 영역에서 이걸 조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결국 그걸 못하면 개인이 결국 내가 조절력이 부족해 결국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 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회운동 차원에서 그걸 좀 기업들이 그렇게 파괴적으로 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읽었는데 사실 그게 가능하긴 할까? 약간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혹시 사회운동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혹시 있는지 네, 지금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문제 혹은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업의 책무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살짝 늦게 가고 있는데요. 영어권에선 조금 빨리 가고 있는 편이어서 호주하고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이 이미 만들어졌고 미국은 만들고 있는 도중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안전법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은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이제 유해 컨텐츠 같은 것들이 발견됐을 때 얼마나 빨리 삭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령대에 맞는 미디어 이용을 도와주는 안전한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몇 살이세요? 네. 중학교 1학년. 그러면
13, 14세 정도잖아요. 13, 14세의 이용자에게 가져갈 수 있는 개인정보와 18세 이상에게 가져갈 수 있는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관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은 13, 14세한테는 가져가지 못하고 18세 이상한테만 가져가라 라고 한다든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대한 그 정책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그 나라들에서도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난 서비스 안 할 거야 니네 나라에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사회적인 합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가능하면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전달을 드리면 저희가 보면서 아 이건 우리나라도 빨리 해야 돼 같은 것들은 조금 그 시민운동 차원에서 좀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우개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30세 미만의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전에 올렸던 온라인 자료 중에 내 개인 신상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지워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싶은 거는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정보 더 전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 뭐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청소년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같은 게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청소년들을 규제하고 제약하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의 법은 청소년들이 못 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나이를 올려버린 거니까. 쓸 수 있는 나이를 올려버린 거고, 그 쓸 수 있는 나이를 올려버린 이유는 SNS가 가지고 오는 그 악영향 때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이 친구가 너무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처럼 비교하면서 오는 우울감이라든지 토끼굴 효과라고 해서 안 좋은 콘텐츠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예 쓰는 연령을 올려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저는 이 SNS라는 환경 안에서 청소년들이 얻는 즐거움이라든지 능력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만 올려버리는 게 아니고, 나이를 올리면 나이는 속여서 얼마든지 또 가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안전하게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유해 콘텐츠를 빨리빨리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사람들이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그걸 비교하게끔 하는 뭐 좋아요 수 같은 거를 안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안전하게 만드는 환경을 가져가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한,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 꼬마 친구처럼 네. 저희 아이도 이제 막내 네. 초등학생 친구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가 구조적으로 멈출 수 없는 구조라고 하셔서 저희 집은 시간 제한을 뒀어요. 네. 꼬마애한테. 근데 그게 아까 또 말씀하신 것도 조절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 제한이 조절 능력 키우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네, 도움이 네. 될지.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것도 오늘은 말씀 못 드렸던 건데, 그 저희 UN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협약인데 그거의 디지털 버전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어떤 아동의 디지털 권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쉴 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도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도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쉴 권리가 아동들의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을 이렇게 끊어준다든지, 아니면 네가 얼마나 썼어 이제 좀 쉬자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이 정하셔야 돼요. 아이와 함께. 그냥 딱 30분이야 이게 아니라 이러해서 30분이야, 혹은 이러해서 27.5분이야,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그건 훨씬 더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태 선생님.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딱 끊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그런 요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그런 가정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얻었던 건 외국 휴양지의 호텔에 갔더니 조식 뷔페를 먹는 시간인데 외국 가정들은 다들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한국 가정들은 아이들에게 모두 핸드폰, 정말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한국 가정들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어주고 부모들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혹은 아이들 입에 이렇게 음식을 떠먹여. 저는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과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우리 김현미 박사님은 문화에 굉장히 중요 방점을 찍으시는 분으로서 가정에서 어떤 문화,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들을 좀 학부모님들께 드린다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2시간짜리 2시간짜리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을 주셔가지고 2시간을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학생들한테는 30분만 쓰라고 했는데 부모님들은 손에서 핸드폰을 못 놓을 경우에 이제 학생들한테는 그게 왜 우리만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가게 되잖아요. 공동의 규칙을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전자기기를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같이 앉아있는 시간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폰을 쓸 것이다 라고 하면 나는 오늘 요런 걸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약속을 정한다든지, 그러니까 기기를 넘어서서 기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기를 통해서 뭘 하는가, 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절하거나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뭐 기기 안에서 유튜브나 영상을 본다고 하면 영상은 뭘 볼 것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우리 혼자 스스로 하고 있지만 같이 이야기해 보면 되게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도 유튜브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유튜브에선 어떤 영상을 보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해 주신 적 있으세요? 그게 있으면 좋아요.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영상을 고를 때 이런 거는 한번 참고해서 보면 좋아. 뭐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의 정보를 본다든지 그 크리에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본다든지 하면서 이 영상을 클릭해 보면 좋아 라든지, 그런 식으로 기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간 경험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규칙 같은 걸 만들기가 매우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나이대별로 달라서 어린 나이 때 조절 능력이 매우 중요할 때는 그 기기를 다 같이 안 쓰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기를 안 써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가져야 앞으로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환경 안에서도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네, 그 부분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정말 딱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게 제한된 시간에 너무 열정적으로 호기심 가득한 저희 신한학교 3주째를 앉혀놓고 이렇게 또 강의를 눈치를 살짝 보시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께서도 좋은 시간이 되셨길, 저희 학부모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에 대해서 또 다음번 TF팀이 또 준비해주신 전자기기 사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학민 박사님께 오늘 수고해주신 김학민 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전자기기 TF에서 진행하는 이후에 어떤 발제와 토론 과정을 진행할 텐데요. 지금 한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앞에서 확인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가 이제 투표권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실 때 뭐 서명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입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